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3월 24일 수요일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제했던 고2 학평 통합사회를 좀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찍는다고 한들 누가 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험지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시험지인 것 같아가지고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고2에서 통합사회 학평이 시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고2에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의 포맷으로 이제 처음 출제했던 고2 시험지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존에 이제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총 4번을 보죠. 고2도 마찬가지인데 고1, 10월 이 통합사회의 범위가 가장 넓죠. 시험 범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사회 2의 뒷부분 아마 5단원하고 4단원 일부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사상 최초로 이제 전 범위를 커버하는 그런 시험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시험에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험지 내부에 문제 하나하나 갖고 있는 퀄리티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기 때문에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총평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EBS도 마찬가지고 뭐 메가 대성 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을 한 42점에서 3점 정도, 보통 42점, 42.5점, 43점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이제 예측을 하던데,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물론 통합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1호 개정의 이야기지만 수능에서 사회탐구 1컷이 40점대 초반이 나온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시험이 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1컷이 42점, 43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이 시험지는 어려운 시험지였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거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리 같은 게 좀 어렵게 나왔어. 지리 같은 게 좀 어렵게 나왔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경제만 이제 내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경제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답률이 좀 낮지 않았나? 1컷이 좀 낮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주제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퀄리티 있게 그리고 난도 있게 잘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왜 어렵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자료나 주제가 어려운 거에 비해서 선지의 난이도를 좀 낮췄어.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답 선지가 쉽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설령 정답 선지가 한 번에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들 소거법이라던가 귀류법, 그러니까 내가 문항에서 묻고 있는 주제, 개념들을 100% 알고 있지 않아도, 숙지하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 총평을 하자면은 1컷이 42에서 43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지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다만 이제 지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 말고도 이제 지리 문항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요 4개의 문항 정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11번, 13번, 16번, 20번. 근데 이제 13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더라고. 전체 25문항 중에. 뭐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풀면서. 이제 기우고 좀 그래프 해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위치 파악도 해야 되니까 어렵게 나왔고, 요 자원 같은 경우에도 자료 같은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지가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얘네들은 이제 최고 배점 문항들이거든요. 2.5점짜리 문항들인데 11번 인구라든가 20번 이제 한국지리 문항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출제를 했던 문항들인데, 은근히 이제 함정들이 좀 섞여 있다. 그리고 이제 윤리 같은 경우에서도 윤리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어요. 거의 이제 기존의 전 교육과정에서 생활과윤리 수능이나 학평, 뭐 평가원 시험에서 출제할 법한 정도 난이도를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오답률이 높은 문항도 있더라고. 노직 롤스 물어보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요거 기후 다음으로 높던데, 근데 그거 제외하고도 사실은 포맷이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익숙한 주제에 익숙한 패턴으로 출제가 됐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려웠던 게 맞아. 난이도는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근데 익숙한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충실히 하고 통합사회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많이 봤던 패턴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만 4문항을 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교육과정을 보면 이 소단원이 4개예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4개인데
그 네 개에서 하나씩 다 냈어. 첫 번째 이제 자본주의 발달 과정, 그리고 두 번째 합리적 선택, 세 번째 금융, 네 번째 국제무역. 요 네 개의 주제, 나올 수 있는 네 개의 주제를 다 학평으로 냈기 때문에 뭐 실제 수능에서 경제가 내문학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과목별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문학까지 나올까 싶지만 수능에서는 어찌됐든 이번 시험에서는 경제가 내문학 나왔다라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이다. 근데 이걸 왜 내문학을 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뭐 출제진 중에 이제 일반 사회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출제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경제 못하는 거를 출제자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경제로 변별을 주려고 경제를 내문학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총평이에요. 총평.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1번부터 전문학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뽑은 주요 문항은 둘레 여섯 한 7개 정도를 뽑았거든요. 내가 쓰진 않을 텐데 10번, 12번, 13번, 15번, 20번, 21번, 25번 이렇게 정도가 좀 주요 문항, 유의미한 문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씩 해설하면서 그때그때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한데 얘는 이제 기본적인 관점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사회 불평등 현상을 탐구한다고 하는데 뭐 사회 불평등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A, B는 뭐 탐구 질문을 만들고 C, D는 해결하기 위한 탐구 질문, 얘는 파악하기 위한 탐구 질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역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A, B, C, D 모둠이 각각 어떤 관점인지만 좀 파악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된 얘는 시대적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무슨적 관점? 시, 반적 관점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B 모둠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촌락의 격차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공, 간적 관점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C모둠 같은 경우에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윤리적 관점에 해당을 하고 마지막 사회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죠. 얘는 사회제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 해당을 할 거다. 그럼 보자. 기업, 사회적 약자는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가? 얘는 사회적 관점이죠. 근데 C모둠은 윤리적 관점이니까 기업은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입니다. 니은, B모둠의 질문은 공간적 관점 맞고요. D모둠의 질문은 사회적 관점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디귿, 기억이 뭐야?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부권력 명예 등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 교과서적 정의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될 거고 리을, 니은의 대표적인 예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3개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사회보험, 두 번째가 공공부조,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였지.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제시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융합형으로 내려고 이제 사회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살짝 섞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요거는 이제 노동권, 청소년 노동권 관련된 문제를 이제 그 기본권 구제 수단하고 좀 엮어가지고 된 문제입니다. 하나의 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융합형 문제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같이 봅시다. 그래서 갑을병은 일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A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럼 일단 A는 헌법재판소가 되겠지? 근데 이제 쭉 봤을 때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대. 그럼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한 거죠. 일단 좀 같이 봅시다. 선지를 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성인만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성인과 이제 연소근로자를 좀 구분을 해야죠. 성인이 있고 연소근로자, 그러니까 청소년 근로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일에는 최대 8시간까지 그리고 1주 단위로 봤을 때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근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서 1주에 플러스 12시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게 현행의 이제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일에는 최대 7시간이고 1주에는 최대 3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플러스 하루에는 최대 1시간, 1주 단위로는 플러스 5시간. 즉 하루에 맥시멈 8시간, 하루에 맥시멈 40시간까지 한 주에 맥시멈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근로 조건과 연소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지 않죠. 시민불복종에 여러 가지 정당한 조건들이 있지만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비합법적인 행동을 우리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얘는 시민불복종이라고 볼 수가 없죠. 2번도 틀렸어. 3번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보장이 되죠. 그래서 얘가 정답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A는 법률을 제정하는 거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죠. 법률 제정하는 건 의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됩니다. 그리고 5번 A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면 기각을 하지 않았겠죠. 기각을 했다는 건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한 장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역은 멕시코, 니은은 돼지고기, 디귿은 옥수수, 리을은 유럽, 미음은 이탈리아가 이게 되겠네요. 좀 보자. 기역, 멕시코였죠. 멕시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멕시코는 우리가 문화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틴 아메리카에 해당을 하고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냐어랑 포르투갈어라고 했었죠. 왜냐? 거기가 스페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멕시코는 에스파냐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니은은 뭐야? 돼지고기네. 돼지고기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에서 금기시하지 않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크리스트교를 의미하는 건데 돼지고기 안 먹는 애들은 어느 애들이야? 그쵸.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틀려요. 3번. 디귿은 건조문화권에서 주식으로 하는 곡물이다. 디귿은 옥수수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건조문화권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려요. 4번. 리을. 유럽에는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국가가 있죠. 얘가 정답이겠네. 그리고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국가는 이제 영국이죠. 영국. 마지막 미음은 아까 이탈리아 같은데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된 건 아니고요.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된 국가는 독일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패전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헌법에 최초로 사회권이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2의 1단원 인권 파트 할 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네. 그러면 이거 뭐야? 동아시아 역사 갈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다른 역사 인식으로 갈등하고 있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대. 역사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면 되잖아. 선지에서. 한국 학자들이 동북공정의 결과를 전면 수용했는데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동북공정은 중국이 역사를 날조 왜곡하는 게 동북공정 아닙니까? 그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겠지. 니은, 일본은 과거의 침략에 대해 반성하는 역사인식을 지녀야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각국은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일본에 파견됐던 일종의 사절단, 외교관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와 같이 이제 평화적인 방법인 거죠. 일종의 문화교류의 사례를 청소년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리을, 센카쿠 열도 이제 중국식으로는 갸오이다오라고 하는데 일본과 중국이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영유권은 이제 그걸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국력의 우위는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화적인 방식을 찾으려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뭐 쉬운 문제, 1.5점짜리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은 이건 뭐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맞추는 문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이건 이제 문화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기억이 이제 간다라 양식의 불상이에요. 밑에 보면은 불교 문화와 헬레니즘 조각 양식이 결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조건, 요 자료를 안 주더라도 교과서에서 간다라 양식은 문화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시가 되죠. 참고로 내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밑에 조건을 안 주더라도 간다라 양식이 문화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니은은 이제 불교 문화에 해당하는 거고, 디귿은 힌두교, 리을은 다양한 종교 유입, 미음은 다양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고 각 종교가 고유의 정체성과 건축적 전통을 잃지 않고 함께 존재하고 있다. 얘는 지금 문화 융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럼 보자. 기억, 문화 융합의 사례다. 문화 융합의 사례죠. 얘가 정답이네. 쉬운 문제입니다. 2번, 언어는 종교와 달리 니은이 문화였는데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언어, 종교 다 문화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건 싹 다 문화예요. 틀리죠. 디귿을 믿는 사람들, 디귿은 힌두교였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쿠란의 율법에 따라 생활한다. 아니죠. 쿠란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종교는 이슬람교고요. 힌두교랑 이슬람교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헷갈릴 포인트가 없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예요. 베다. 이슬람교의 경전을 갖다 이제 쿠란, 뭐 꼬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쿠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경전이고,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안 먹어? 얘는 소고기 안 먹어요. 이슬람교는 뭐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다신교. 믿는 신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한 명의 신만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 힌두교는 인도와 인도 주변에서만 믿는 민족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신자가 많거든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힌두교가 신자가 많은데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믿기 때문에 민족 종교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힌두교랑 이슬람교 비교하는 거 요것 정도는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된다. 경전, 뭐 안 먹는지, 그리고 신이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 민족 종교인지 보편 종교인지.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사실 소고기 안 먹는 거랑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구분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어찌됐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리을은 자극전파에 해당한다. 지금 리을을 봤을 때 자극전파는 변형이 일어나야 되잖아. 아이디어, 그러니까 발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되는데 지금 발명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라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아까 봤을 때 지금 서로 문화 공존하고 있다며 여기 미음에서. 근데 어떻게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문화 병존 되고 있는데 왜 어떻게 대체됐다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얘도 역시 쉬운 문제였다. 넘어갈게요.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컨과 레오폴드, 이제 인간중심주의냐 생태중심주의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곧 힘이다. 이거 봤을 때 볼 것도 없이 베이컨이죠, 베이컨. 베이컨 형님.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대지 이용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레오폴드입니다. 요거는 너무 두 사상가를 대표하는 그 제시문을 줬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이컨이 인간중심주의라는 거, 그리고 레오폴드가 생태중심주의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잡아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A는 베이컨만 해당하는 거, 그리고 B는 둘 공통,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A, 인간은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여서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이거 둘 공통이 아니라 베이컨, 인간중심주의만 해당하는 거죠.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인간중심주의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니은, 대지는 인간을 위한 경제적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얘도 맞는 선지거든요. 둘 공통점이에요. 이게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베이컨이 경제적 자원으로 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 근데 레오폴드도 야, 이 돼지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쓰는 건 쓰는 건데 그 과정에서 돼지의 도덕적 가치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자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생태중심주의, 환경 파시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디귿, 인류의 복지 증진은 대지의 온전성 유지보다 중요하다는
B에 들어갈 게 아니라 A, 베이컨만 해당하는 선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리을, 동식물, 무생물은 모두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생태중심주의의 핵심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답이 없는 줄 알았어, 선지에.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실 통합사회 레벨에서는 인간중심주의랑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두 개로만 구분해서 봤었는데 아마 현대사회 윤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야.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쓰지 말자. 인간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 동물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 생명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은 생태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조금씩 커지는 개념이거든. 뭐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인간중심주의는 당연히 인간만이겠죠. 동물중심주의는 동물까지야. 인간 플러스 동물. 생명중심주의는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식물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태중심주의는 뭐 공기, 물, 대지와 같은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봤을 때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확장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된다. 뭐 인간중심주의는 베이컨,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고 동물중심주의는 싱어, 뭐 레건 이런 사상가들이 있고 생명중심주의는 슈바이처, 생태중심주의는 레오폴드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알면 퍼펙트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넘어갈게요. 7번 문항입니다. 이게 봤을 때 일단은 지도를 나오면은 뭐 지도 이제 뒤에 문제에서 지도가 나왔을 때 적도를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적도가 있잖아. 적도부터 찾아. 적도가 여기니까 대략 적도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A는 지금 적도 부근 어딘가라는 거야. 높은 확률로 열대 기후일 확률이 높겠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정도 지도는 아셔야 돼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태평양이고 대서양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쭉 올라가면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여기가 그럼 남아메리카 대륙이란 얘기예요. 남아메리카.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지도를 보고. 아, 적도 부근이니까 열대 기후일 확률이 높겠구나. 아, 그리고 남아메리카구나. 요 두 가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쭉 봤을 때 뭐 읽어보세요. A 지역을 탐험한대. 근데 이 문화 내용도 섞어서 냈어. 애벌레를 먹는 문화, 미개하대. 그럼 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입장이야? 우리 문화는 좋아, 남의 문화는 쓰레기야. 이건 뭐 대표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래서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 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문화를 이해해야 된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러면은 을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네. 자, 봅시다. A 지역은 침엽수림이 분포한대. 야, 적도 부근이라 그랬잖아. 침엽수림은 어디 분포해? 냉대기후죠. 틀렸습니다. A 지역은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적도 부근이니까 열대기후겠지. 디귿, 갑의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정체성. 야, 자문화가 최고라는데 자문화 정체성을 왜 상실합니까? 리을, 을의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하는 데 기여하죠. 대표적인 상대주의의 장점입니다. 리을 정답 4번 넘어갑시다. 자, 8번입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탱리지, 하이. 탱리지를 냈네요. 학평에서 탱리지 내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냈었나? 아무튼 봅시다. 얘는 그래서 탱리지죠. 탱리지. 이중환의 탱리지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질 높은 정주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 높은 정주환경. 행복을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중에 질 높은 정주환경. 을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 자유, 복수 정당제. 그럼 얘는 을이 아니죠. 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실현,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제시문이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자. 가에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비물질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물질적 요소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비경제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건데 이심, 이웃들의 마음 씀씀이잖아. 이게 어떻게 물질적인 요소입니까? 비물질적인 요소지. 산수, 경치 이런 것들도 비물질적인 요소에 해당을 합니다. 지리, 풍수지리도 사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비물질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디귿, 기억은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건 중 경제적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리는 이제 토지의 비옥함, 얼마만큼 농경에 유리하고 농사가 잘 되는가. 그래서 얘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의 자유권이죠. 자유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일단 틀리고요. 왜 틀리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의 특성,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권적 기본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표현은 사회권적. 사회권적 성격이라고도 하고 실정권적 성격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자연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자연권적 성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즉 헌법에 적혀 있지 않아도 시공간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자연권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은 명문화되어 있어야만,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성격의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연권적 기본권으로는 자유권, 평등권이 여기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간다고 자유가 없어지거나 미국 간다고 평등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근데 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참정권이라든가 사회권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참정권, 우리가 미국 갔을 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미국 정치에? 없죠. 왜? 미국 법에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주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권, 이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가 미국 가서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것들은 명문화되어 있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고, 자유나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시 공간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자연권적 기본권입니다. 근데 아까는 지금 언론의 자유였잖아. 자유는 사회권적이 아니라 자연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리을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3번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 봅시다. 사료로 읽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능력 있는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수가 많든 적든 국가의 힘을 강화해 준대. 그래서 국가의 힘은 의회제도에 있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제는 누가 능력 있는 시민인가 하는 거래. 선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능력 있는 시민이 누구니? 농촌의 소상인이고 모든 직업의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 그럼 지금 선거권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나왔으니까 얘는 높은 확률로 차티스트 운동일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자료를 봤더니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자료를 그냥 줬어요.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나라가 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영국이 됩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모르면은 이 문제 골 때리죠. 1번 명예혁명을 통해 전제군주를 몰아냈다.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네. 이제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제 전제군주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헌법에 입각하여 국가를 운영하게 하는, 그리고 헌법에 의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정과 의회 제도가 확립이 됐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티스트 운동보다 시기적으로는 앞입니다. 1688년 명예혁명이. 2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거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나온 거죠. 1776년. 그래서 2번은 프랑스니까 틀렸고, 3번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한 헌법. 이건 독일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이고 1919년 틀렸어요. 4번 전쟁을 통해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5번 천부인권의 내용이 담긴 독립선언문. 이거 이제 미국이죠, 미국. 미국의 이제 독립혁명이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독립혁명이 1776년이죠. 명예혁명 1688년, 독립혁명 1776년, 프랑스 혁명 1789년. 그래서 어쨌든 독립선언문은 이제 미국이니까 땡. 정답 1번. 넘어갑시다. 자, 경제 하이, 합리적 선택 하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카페에 간 갑은 기회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여 커피 또는 주스를 마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나온대.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힌트는 요거야. 커피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8,500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커피가 있고 주스가 있잖아. 그러면 뭘 봐야 돼? 기본적으로 편익 봐야죠. 편익. 그리고 이제 명시적 비용 봐야죠. 그리고 암묵적 비용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면 이제 순편익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준 거를 좀 봐봐. 그러면 가격이 6,000원, 5,000원이래. 그러면 명시적 비용이 6,000원, 5,000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6,000원, 5,000원. 그죠? 그리고 편익은 9,000원 기억이라고 줬네. 커피가 9,000원, 주스가 기억.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암묵적 비용을 우리가 구해야 순편익을 구할 수 있는데 커피 선택의 기회비용이 8,500원이래.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게 6,000원과 요거 두 개 합친 게 8,5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얘가 8,500원이 되려면 기억에서 5,000원을 뺀 게 얘가 6,000원이니까 암묵적 비용이 2,5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그럼 기억에서 5,000을 뺀 게 2,500이 돼야겠죠. 왜? 얘에서 얘 뺀 게 커피의 암묵적 비용이 되니까. 그래서 기억에서 5,000을 뺀 게 2,500이 되려면 기억이 7,500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7,500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다 나왔네. 얘는 9,000에서 6,000원 뺀 3,000이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다 빼주면은 8,500원 빠지니까 플러스 500. 얘는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7,500에서 8,000 뺀 거니까. 다 구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선지 볼게요. 기억은 7,500이다. 맞죠? 주스 선택의 기회비용은 8,000원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커피 선택의 순편익은 500원, 주스 선택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500원 맞고요. 리을, 주스 선택의 명시적 비용. 주스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5,000원이고 그리고 주스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3,000원이니까 2,000원 맞네요. 1,000원 맞는 게 아니라 2,000원 맞으니까 틀렸어요. 기억 디귿 정답 2번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였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였어요. 인구 문제. 벨기에, 인도, 콩고 민주공화국 중 하나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인구 문제를 줬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유소년 인구가 있고 그리고 청장년층 부양 인구라고도 하고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하고 청장년층 인구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노년 인구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보는데 0에서 14세, 15에서 64세, 뭐 65세 이상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봤을 때 지금 나라가 3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산업화가 된 순서가 빠를수록 즉 선진국일수록 요 비중이 높아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년층 인구, 여기가 끝에가 노년층 인구 아닙니까? 노년층 인구가 제일 많은 나가 이 중에 제일 선진국이고 제일 산업화가 빨리 된 벨기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년층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제일 선진국인 국가인 거야. 그래서 나가 벨기에가 됩니다. 나가 벨기에. 여기다 쓰자. 나가 벨기에. 그리고 봤을 때 가는 유소년층이 40%가 넘고 다는 한 20%가 넘잖아. 그러면 가랑 다 중에는 다가 조금 더 산업화가 조금 더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가 조금 더 개발도상국에 더 가깝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화의 속도가 훨씬 더 늦은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가 콩고 민주공화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가 인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왜 국가를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씩 볼게요. 나에서 신자 수가 벨기에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힌두교 아니죠. 힌두교는 인도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이니까 틀려요. 그리고 다는 세 국가 중에 인구 부양비가 가장 낮대. 인구 부양비라는 것은 여기 지금 주지는 않았죠. 인구 부양비 식을. 인구 부양비는 예분의 요거 두 개거든요. 그럼 봐봐. 사실 얘가 지금 인구 비잖아, 비. 그러면 요거 세 개 합한 게 무조건 지금 100이란 말이야. 비율이기 때문에. 인구 수를 준 게 아니잖아. 인구 구성 비율을 줬기 때문에 세 개 합한 게 100이야. 그러면 100인데 인구 부양비라는 거는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플러스 노년 인구란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요거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 청장년층 인구 합친 게 100이잖아.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만 봐도 되죠. 얘 비율이 높아지면은 얘네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 구성비,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인구 부양비가 가장 낮은 국가일 거야. 그러면 다가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인구 부양비는 다가 제일 낮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디귿,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대.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거든요. 그러면 나를 봤을 때 나는 지금 유소년 인구가 20 조금 안 되고 노년 인구가 20 정도 되니까 얘는 뭐 거의 1대1일 것 같아. 1. 근데 가는 봤을 때 유소년 인구가 40이 넘고 얘는 지금 노년 인구가 거의 20, 한 10도 안 돼. 한 5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가가 압도적으로 낮아요. 노년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는 훨씬 많은데.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가 나는 가보다가 아니라 가가 나보다 적은 거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되죠. 그리고 리을을 봤을 때 얘 때문에 자
인구 왜 국가를 왜 줬을까? 국가 없어도 기역, 니은, 디귿 판단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국가를 왜 줬을까? 얘 선지 때문에 그래요. 다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봤을 때 다가 가보다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적거든요. 근데 다가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4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콩고보다 낮아도 전체 유소년층 인구를 따지면은 인구 수 자체는 인도가 많다. 그래서 국가들을 구체적인 국가를 제시를 해준 거다. 왜?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인 거 너네 아니?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 얘가 내가 이제 EBS에서 확인했을 때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은 문제더라고. 그 다음에 이 13번이 제일 높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전형적인 윤리 스타일 문제고, 윤리 문제죠. 정의의 원칙 나온 거 보니까 롤슨가 싶은데 얘는 핵심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거래. 얘는 지금 소유 권리 물어봤으니까 갑은 노직이구나. 근데 갑이 노직이면 노직이랑 세트로 나오는 아저씨는 사실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 롤스겠죠. 봅시다. 정의의 원칙 가상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의 합의된 그 원초적 입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고난 운이 분배에 미친 영향 완화한대. 그러면 이 아저씨 롤스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봤을 때 A 질문은 노직은 yes, 롤스는 no. B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롤스한테는 안 물어봤죠? 노직만 yes. C 질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노직한테는 안 물어봤죠? 롤스만 yes. 그래서 요것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자, 봅시다. A.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분배 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노직은 yes, 롤스는 no.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분배 정책이 곧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직은 아니다. 이건 소유권 침해이기 때문에 부정의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직은 위배된다라고 볼 거고 롤스는 아니라고 볼 거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요 니은이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렸을 이 문제가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요 니은 선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틀려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노직은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에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라고 보잖아요. 부여된다라고 보죠. 뭐가 틀려? only가 틀린 거죠. only. 노직이 정당한 소유권을 얻는 방법은 자기 노동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자기 노동에 의한 정당한 최초 취득인데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죠. 뭐야? 자발적 이전. 정당하게 최초 취득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한테 넘겨주면은 그렇게 얻은 것도 역시 정당합니다. 그래서 틀려요. 많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디귿 C.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롤스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는 불평등은.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선천적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가? 아니, 롤스는 선천적 재능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야.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어가지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근데 아마 제일 많은 선지가 4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답률이 가장 높은 선지가 4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오답률 제일 높은 나름 킬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나는 얘가 킬러로 나올 줄 알았어요. 애들이 기후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볼 건데, 자,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잘 안 보이죠. 근데 요 지점 하나 찍혀져 있고, 지금 여기 하나 찍혀져 있고, 여기 하나 찍혀져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 이 문제 내가 보고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중해잖아. 그럼 얘 이제 지중해성 기후일 거거든요. 지중해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지금 바다고 여기가 유럽 대륙 육지고 여기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스페인 아마 바르셀로나일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라비아 중동에 해당을 하죠. 그럼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사막 기후일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지금 적도 부근인데 얘는 진짜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해발 고도를 이렇게 줬어요. 2354m. 얘는 고산 기후야 딱 봐도. 그럼 사실 이 지도만 봤을 때 얘가 CS 지중해성 기후. 얘가 봤을 때
사막기후 BW, 얘가 봤을 때 고산기후, 뭐 열대고산기후라고 할까? AH라는 거게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거는 근데 사실 지도만 보고 우리가 추측한 거잖아. 완벽하게 자신할 수는 없거든.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고 여기가 사막 기후고 여기가 고산 기후인 것 같아. 그러면 이 A, B, C 중에 지중해성 기후, 사막 기후, 고산 기후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 연교차가 크고 얘는 조금 얘보다는 작고 얘는 연교차가 가장 적네. 그리고 봤을 때 월 평균, 7월 평균 기온이 그렇게 20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 한 15도 정도, 원의 중간값이 이제 평균 기온이니까 대략 얘는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강수량은 이 정도고. 그러면 연교차가 비교적 적고 7월 평균 기온도 약간 적어. 이건 대표적인 뭡니까? 고산기후죠, 고산기후. AH. 그래가지고 AH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 보자. B는 강수량이 한 1000mm, 연 강수량이 1000mm 정도 되니까 사막이나 스텝 기온은 아닐 것 같아. 사막이나 스텝 기온은 500mm 이하, 얘가 500mm 이하가 사실 좋네. 얘가 사실은 C가 BW 확정이고, B가 봤을 때 연교차가 한 15도 정도, 그리고 7월 평균 기온이 한 25도 정도, 그리고 연간 강수량이 한 1000mm 정도. 그럼 얘는 대표적인 온대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CS 확정입니다. 그래서 CS가 B고 BW가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봤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푸시는 게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떻게 봤냐면 지도를 딱 봤어. 2354m. 아, 적도 부분 2354m 고산기후겠구나. 여기가 중동이라는 거 모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동인 거 보고 아, 사막기후일 확률이 높겠구나. 확신은 아니더라도 추론을 하는 거지. 사막기후일 확률이 높겠구나. 얘는 지중해 옆에 있으니까 지중해성 기후일 확률이 높겠구나. 근데 얘는 하나 더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여기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맞거든요. 맞는데 대륙의 서안에 있기 때문에 서안해양성 기후일 확률도 고려는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론만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 사막 기후, 고산 기후라는 걸 어느 정도 추론을 해놓고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는 거지. 실제로 맞나?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맞다 이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A는 고산 기후, B는 지중해성, C 소문자 S입니다. 그리고 C는 사막기후, 얘는 B 대문자 W예요. 자, 선지 봅시다. 1번, B는 1월 강수량이 7월 강수량보다 많대. B가 뭡니까?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적인 특징. 여름에는 고온 건조, 겨울에는 온난 습윤. 그렇기 때문에 1월 강수량이 7월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옳은 거 고르니까 얘가 바로 정답이네. C에는 사바나 초원. 여기 사바나 초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 기후에. 이게 선인장 정도밖에 없어요, 식생이. A는 유럽. 아까 지금 유럽이죠, A는. 여기가 지금 스페인이니까. 그리고 B는 아프리카. B는 얘가 지금 B였죠? 고산기후. 아, 고산기후 A네. 얘가 B네. 얘가 B죠? 그럼 B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 그래서 틀려요. A는 유럽은 맞는데 B는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4번. A는 B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대. A가 아까 고산기후였죠. 적도가 이 정도 있다니까? 최단 거리가 더 짧죠, A가. 그래서 틀려요. 그리고 C는 A보다. C는 얘가 C였잖아. C는 A보다 해발 고도가 낮죠. 얘 2354, 얘 4니까. 그래서 얘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생각보다 선지는 사실 요거 다 파악하면은 문제가 안 풀리진 않겠죠. 넘어갑시다. 자, 14번. 미래 사회의 모습. 이거 점수 거저주는 문제예요. 쭉 봤을 때 이거 읽어보세요. 나 안 읽을게. 그럼 얘는 대충 좋은 말 들어가면 되잖아. 좋은 말 찾아. 지구촌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이거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죠. 인공지능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에 대해 성찰. 이거 좋은 말이네.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거 좋은 말이네. 기아로 고통받는 분쟁 지역의 사람들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좋은 말이네. 그러면 정이죠. 5번이네요.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는 뭐 해설할 근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 문제인데 내가 이거 보고 조금 반가웠어요. 얘도 학평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했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냈더라고. 얘는 이제 주제를 봤을 때 교정적 정의입니다. 교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에 대한 문제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은 칸트와 베카리아를 비교하는 거예요. 베카리아와 칸트. 뭘 두고? 사형에 대한 찬반을 두고. 그래서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 반대, 칸트는 사형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비교하는 건데, 얘를 봤을 때 사형은 누군가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인간의 범죄 행위를 막지 못했대. 사형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은 자유박탈한 채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노동으로 속죄를 보여주는 거래. 그럼 이거 지금 종신노역형 말하는 거죠. 여기 종신노역형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베카리아야, 베카리아. 근데 누군가는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건 동해보복이죠. 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보복을 가해야 된다. 대표적인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입장이 뭐냐면 베카리아가 칸트를 까는 거야. 그럼 베카리아가 나는 칸트가 뭐뭐라고 생각한대. 칸트를 까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범죄 사실 자체는 형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아니에요. 범죄 사실 자체가 형벌의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칸트는 간과하지 않죠. 왜? 칸트는 동해보복이잖아. 그러니까 범죄를 했어? 그럼 그거랑 똑같은 보복을 해야 돼. 그게 살인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2번, 형벌은 사회의 선의 촉진을 위해 행해지는 수단임을 간과한. 이건 간과하죠. 얘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범죄 억제에 있어서. 근데 사실 칸트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 억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칸트는 뭐라고 해? 왜 형벌을 부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응분의 대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형벌은 책임으로 봅니다. 칸트는. 베카리아는 형벌이 책임이라는 관점보다는 사회 전체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억제해야 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형벌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칸트는 아니다. 형벌은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베카리아는 그게 아니다. 형벌이라는 거는 책임뿐만 아니라 선의 촉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칸트 너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깔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3번.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없음을 간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카리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4번.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 칸트가 이야기하는 게 동해보복, 동등성. 죄를 진 만큼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간과하지 않아요. 형벌의 질과 양은 법에 따라 공정. 이거 둘 공통점이죠. 형벌을 마음대로 합니까? 질과 양이 법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거죠. 대신 그 질과 양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지. 얘는 살인자에게 사형할 필요 없다. 종신노역형. 아니다. 살인해야 된다. 살인이 아니라 사형해야 된다. 근데 사형이든 종신노역형이든 다 법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카리아라는 학자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쓰면서 근대적인 형법의 시스템을 마련한 학자입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요 파트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넘어갈게요. 16번 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지금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구분이 잘 안 가죠. 여러분들 아마 시험지는 구분이 훨씬 더 잘 갈 거예요. 채도가. 근데 여기 봤을 때 지금 가가 이 러시아랑 미국 일대에 칠해져 있는 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호주에 칠해져 있는 게 나예요. 지금 사진이 잘은 안 보이지만 그림이.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일단 지도만 놓고 알 수 있는 게 가는 석유 아니면은 천연가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석유랑 천연가스는 세트로 묶여 있잖아. 그래서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하고 호주가 지금 묶여 있잖아. 칠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볼 것도 없이 석탄 확정이야. 지도만 봤을 땐 여기까지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국이잖아. 석유, 천연가스, 석탄 고루고루 있죠.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죠. 중국은 석탄이 많죠.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가가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겠구나. 두 개는 같이 보통 매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석탄이겠구나. 이 정도는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마지막 게 중요하거든요.
가나 모두 연소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적은 화석 에너지 자원이래. 그럼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화석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잖아? 근데 둘 다 아니오니까 천연가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도, 뭐 나는 당연히 석탄이니까 천연가스 아니고, 요걸 통해서 가가 천연가스가 아니라 석유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 구했어요. 석유는 석탄보다 국지 이동량이 많죠. 왜? 편제성이 높아. 편제성이 높다는 게 뭐야?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서 매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동량이 많아. 그래서 틀려요. 니은 A 석유죠. A는 이제 석유는 yes, 석탄도 yes. 둘 다 yes인 거죠.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다는 석탄만 해당하잖아. 석유는 어디 있어? 신생대 3기 배사구조.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yes니까 석탄은 해당이 되는데 석유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A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D가 B에는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B는 석유만 yes인 거잖아. 석유는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소비량 급증했다. 맞죠? C,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는 석탄만 해당되는데 C는 석탄만 yes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죠. 그래서 D가 리을이니까 정답 5번입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자, 17번. 가상 편지를 쓴 사람이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 이것도 좀 봤을 때 되게 재밌었어.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이건 칸트거든요. 칸트. 근데 얘는 뭐 칸트의 사상을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칸트긴 한데 칸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문화적 관습까지는 그대로 인정해서 안 된대.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문화적 관습까지는 그대로 인정해서 안 된대. 얘는 사실 칸트의 말을 빌렸지만 칸트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얘는 보편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편윤리의 중요성,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칸트의 말을 빌려서 이제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화적 간섭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타당한 기준이 존재한다. 이거 옳은 거 고른 거냐?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네. 존재하죠. 그게 뭐야? 보편윤리. 그러니까 2번 연대권은 자신에 속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적용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냐? 연대권 얘기? 인권을 보장하는 연대권을 이행해야 된대. 그렇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게 연대권입니다. 3번 문화의 고유한 가슴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거 완전 상반되죠. 얘가 정답이네요.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 이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죠. 4번 인권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가진다. 맞고요. 5번 관습을 따르는 행위가 보편적 입법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럼 그 관습은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말을 빌려서 보편윤리를 칸트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그래서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18번입니다. 얘는 지금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제연합,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세계보건기구, 배우갑. 국제연합은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니은은 국제비정부기구.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정부 간 국제기구예요. 그리고 배우갑은 그냥 영향력 있는 개인이죠. 1번 개인이나 민간단체는 UN 가입 못해요. 왜? UN은 국가 간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니은은 국제비정부기구에 해당하죠. 얘가 정답이겠네요. 디귿은 강제력.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강제력은 없어요. 강제력 없습니다. 그리고 리을이 뭐야? 배우는 국가와 달리 국제사회, 둘 다 여기 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입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5번 니은과 디귿. 니은은 뭐야? 국경 없는 의사회. 디귿은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영향력이 약화가 아니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사회 행위 주체든 간에 상관없어.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뭐 개인 상관없습니다. 어떤 국제사회 행위 주체든 간에 세계화가 진척되면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지? 자, 19번 봅시다. 강연자. 갈퉁 같아요. 폭력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갈퉁. 폭력에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 그래서 폭력이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제 뭐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걸 이제 폭력의 삼각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지. 소극적 평화는 뭐가 소극적 평화야? 직접적 폭력만 제거되면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는 세 개다. 세 가지 모두 제거되어야 적극적 평화.
자, 보자. 그래서 1번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야. 여기 나와 있죠. 문화적 폭력은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수단. 틀렸죠. 2번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예방과 제거만으로 달성되지 않아요. 요 세 가지 폭력이 모두 제거돼야만 달성됩니다. 3번 어떤 형태의 폭력도 다른 형태의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모든 폭력은 서로 연관된다며. 국어보다 쉬운 국어 문제입니다. 4번 구조적 폭력은 행위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발생할 수 없어요. 왜? 여기 나와 있죠. 구조적 폭력은 의도된 것만은 아니고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한다며. 5번 의도적인 폭력이 없어도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죠. 왜? 구조적 폭력이 의도되지 않은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1.5점. 낮은 배점 문제였어요. 자, 20번 봅시다. 한국지리 문제고요. 지금 문제에서 경기, 세종, 전북 중에 하나다라는 걸 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북이 사실은 아파트 비율이 제일 낮겠지. 그러니까 C가 전북이거든요. 전북. 그리고 논면적도 제일 많겠지. 그래서 C가 전북. 총 인구는 중간입니다. 전북인데 뭐가 헷갈리냐면은 이것만 봤을 때 경기도가 왠지 서울 옆에 있으니까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아닙니다. 경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면적도 엄청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도시들도 존재를 하지만 촌락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도시와 촌락이 섞여 있는 큰 광역자치단체예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도시로 행정계획도시, 이제 행정수도죠. 행정수도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개발 비율이 굉장히 높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모른다고 쳐. 근데 총 인구를 봤을 때 인구는 경기도가 제일 많죠. 그래서 A가 경기도고 B가 세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A는 수도권에 속한다. 맞죠?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2번 B는 행정구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한다. B가 세종인데 세종 여기잖아. 바다 없죠? 정답 2번이겠네. 3번 A는 C보다 경기도는 전라북도보다, 전라북도가 아니라 정확히 전북특별자치도죠. 전북특별자치도보다 3차 산업 종사자가 많겠죠, 당연히. 왜? 논면적이 더 적잖아, 경기도가. 그리고 C는 B보다, 전북은 세종보다 지역 내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북은 세 지역 중 논면적이 가장 높죠. 정답 2번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요거 되게 반가웠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카드게임 유형의 문제인데, 요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학평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고, 주로 어디서 출제되냐면 특목고나 조금 빡센 학교들의 통합사회 내신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낼 줄은 나도 솔직히 몰랐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더라고. 그래서, 자, 봤을 때, 주식만 해당되면 가위, 채권만 해당되면 바위, 그리고 공통된 특징은 보래. 그럼 봐봐. A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식과 채권의 공통이잖아. A는 공통 특징이고, 그러면 얘는 공통은 보라고 되어 있죠. 보자기. 이해되죠? B는 지분. 얘는 이제 주식만이죠. 주식만 해당되는 거 고르면 뭐라 그랬어? 가위. 그리고 C는 이자 수익이니까 얘는 채권만이지. 채권만 해당되는 거는 이제 주먹.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바위. 라고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한 거야. 2번. 한 번에 한 장.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기면은 2점, 지면은 1점. 비기면 1점, 지면 빵점.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점수를 못 갖고 간다는 얘기네. 쭉 봤을 때 결과는 이제 밑에 표에 나오겠죠. 갑은 4점, 을과 병은 1점씩 갖고 갔대. 갑은 4점, 을과 병은 1점. 그러면 사실 지금 게임을 각자 2번씩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갑, 을, 병이 돌아가면서 갑, 을 한 번 하고 갑, 병 한 번 하고 갑, 을, 병 그리고 병도 을, 갑 한 번씩 각각 2번씩 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4점이라는 건 사실 2승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1점이라는 것은 1무 1패했다라는 거야.
1점이라는 거 역시 1무 1패했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을이 그럼 갑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갑은 다 이겨야 돼. 그럼 여기 가위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겨야 되니까 여기 바위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을이 졌죠 지금. 그지? 그러면 을이 졌기 때문에 을은 여기서 빵점 얻어가. 그죠? 그리고 병도 여기서 졌기 때문에 빵점 얻어가. 그럼 요 판에서 무조건 둘이 비겨야 돼. 그럼 여기가 이제 바위가 되겠네. 비겨야 되니까. 그래야 얘네들 1점씩 얻어가잖아. 1부. 이해되죠? 그러면 갑은 을과의 가위바위보에서 B를 선택했대. 갑은 가위가 나왔잖아. 가위가 있어. B죠. B 맞네. 갑은 병과의 가위바위보에서 바위 C잖아. 틀렸네. 병은 을과의 가위바위보에서 바위는 C잖아. C 선택한 거 맞네요. 그럼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되게 재밌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뭐 어렵진 않지만 재밌었어.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질 당시 우체국 본부, 미국이네. 그리고 경제 상황 좋지 않았대. 루즈벨트. 그러면 얘는 지금 언제 때야? 대공황 때야. 대공황이면 연도로는 1929년이고 우리가 자본주의 발달 과정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산업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네. 산업 자본주의가 실패한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대공황이니까. 1번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한 건 이것보다 앞식이겠죠. 석유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수정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갈 때 스태그플레이션과 석유 파동이 있었죠. 중상주의 정책은 완전 앞이잖아. 대항해 시대. 케인스의 이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시행됐죠.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 그것을 루즈벨트가 정책화한 게 뉴딜 정책. 그래서 정답 4번. 5번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공기업 민영화된 건 요 시기죠. 1970년대 이후입니다. 넘어갈게요. 정답 4번. 자, 23번 볼게요. 얘 쉬운 문제여서 내가 그냥 쓱 볼게. 얘는 뭐 이렇게 잘라서 갖고 왔어요. 길어가지고. 하나씩 봅시다. 기업은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됐대. 기업이 혁신도시. 얘는 공간 불평등 완화가 목적이 맞아요. 니은 세모동의 도로 포장 면적은 96년보다 24년이 당연히 높겠죠. 맞습니다. 디귿 지역조사 과정에서 야외조사 단계. 디귿이 뭐야? 면담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 복지센터 찾아가야 되잖아. 야외조사 단계 맞죠. 리을 서비스업이 들어갈 수 있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고 주민의 직업이 다양해지면 맞겠죠. 산업화 도시화가 더 진척이 됐을 테니까. 그리고 미음의 구체적인 양상, 주민의 가치관 변화를 어떻게 항공사진으로 파악을 합니까?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주민의 가치관이 보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초등학생도 맞춰요, 이거는. 틀린 사람 없겠지만 나한테 배웠으면 최소한 반성하세요. 정답 5번입니다.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24번. 행복은 최고선이다. 그리고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해야 행복할 수 있다. 얘는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얘로 돌아가야 된다. 인으로 귀결된다. 얘는 지금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본 거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유교인데, 오 마이 갓, 유교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자예요, 공자. 뭐 근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유교라는 것만 파악해도 충분하다. 자, A는 게임에 빠져 학교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대. 게임에서 얻는 쾌락만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친놈이죠. 갑 행복 실현을 위해 이성을 따르고 절제 있게 살아야 된다. 얘가 정답이겠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강조하지, 이성. 2번 몸에 고통이 없는 쾌락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얘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이 듭니다. 3번 자신의 신분과 역할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 얘를 따라야 되는 건 유교 맞거든요. 근데 얘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건 이제 정명 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 맞는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과 직분에 맞는 일은 게임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틀려요. 벗어나서가 틀려. 4번 평안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5번 행복을 위해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라고 하지 않겠죠. 특히 갑은 이성을 강조하는데 뭐 공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답은 1번.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네, 이거 나도 이제 문제를 처음 풀면서
국제무역이 안 나오나 했는데 25번에 냈더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좀 볼게요. 표는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각국과 을국에서 각제와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와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래요. 비교위에 따라 이제 생산해서 교환한대.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과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각 일정하대. 양국의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노동자 수는 120명 정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나는 이 문제 이제 풀 때는 그냥 옆에다가 쓱쓱 쓰죠. 쓰는데 우리 지금 해설을 하는 거니까 그냥 표를 그려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럼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X제 하나 만드는데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 Y제 하나 만드는데 포기해야 되는 X제 양을 구해야 되는데 기억나나? 양모비자. 생산량이 주어지면은 그 숫자가 분모가 되고 생산 비용이 주어지면 그 숫자가 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는 지금 노동자 수를 준 거잖아. 생산 요소, 생산비를 준 거기 때문에 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뭐라고 했어? 지금 X제 하나 만드는 데는 2명 필요하고 Y제 하나 만드는 데 4명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X제 2명 가지고 Y제를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2명이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은 한 개보다 적겠지. 2분의 1개입니다. 그래서 X제 하나 만들기 위해서 Y제 2분의 1개 포기해야 되고 역수니까 X제는 2개 포기해야겠죠. 4명이면 X제 2개 만드니까. 거꾸로 얘는 지금 3분의 1에 근데 X가 4라는 얘기 아닙니까? X제 하나 만들 때. 그러면은 얘는 Y분의 X가 3분의 2인데 뭘 줬어? X를 줬잖아. 그럼 요 네모를 구하면 네모가 6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은이 6이 돼요. 니은이 6. 그래서 니은은 6. 이해되죠? 그리고 기억은 X제 하나 생산에 기회비용이니까 Y제 2분의 1이 되겠지. 기억은 Y제 2분의 1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마저 구해봅시다. 그래서 을은 3분의 2니까 Y제 3분의 2가 될 거고 여기는 X제 역수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물론 나는 이거 지금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쓱쓱쓱 쓰시면 돼요. 이렇게 표 그릴 공간도 없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선지 봅시다. 기억은 Y제 2개, 니은은 6명이다. 기억은 Y제 2분의 1개고 니은은 6. 니은은 6은 맞는데 기억은 Y제 2개가 아니라 2분의 1이니까 틀렸죠? 2번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을국보다 적대. 그럼 Y제 최대 생산량 노동자 수가 120명이라며. 그럼 Y제 최대 생산량은 갑국은 120 나누기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4, 30이니까 30이죠. 그리고 니은이 6이었잖아. 을은 120 나누기 6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이죠. 그러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커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노동자 한 명당 X제 생산량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대. 노동자 한 명당 X제 생산량이라는 거는 이 노동자 한 명이 X제 몇 개 만드냐라는 거거든. 갑국은 한 명이 2분의 1개 만드는 거고 왜 2명이서 하나 만든다라는 얘기는 한 명에서 2분의 1개 만든다라는 거잖아. 얘는 4명에서 한 개 만든다라니까 한 명은 4분의 1개죠. 그래서 갑은 2분의 1이고 을은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을국이 갑국보다 적죠. 을국이 4분의 1, 갑국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도 틀려요. 4번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2고 을국이 2분의 3이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크죠. 5번 갑국은 X제 생산. 갑국은 X제 생산 맞고요. 숫자가 작으니까. 을국은 2분의 3이 작으니까 Y제 생산의 비교율을 갖는다.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나도 이제 뭐 정답을지를 두고 해설을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혹시 실수한 게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수 안 하겠지? 실수한 거 있으면은 영상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설은 해설이고 이 시험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 고2 시험지죠. 고2 시험지지만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설을 보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다. 해설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성의 있다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신이 급한 거기 때문에 통합사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1컷이 낮잖아. 1컷이 낮은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문제가 어려워서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에 무감각하다라는 방증이겠지.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신 챙겨야 되니까 통합사회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있기는 어렵죠. 시간적인 한계로.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뭐 정시든 혹은 뭐 수능 최저든 간에 통합사회로 수능을 결국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제 통합사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사회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계셔라. 그래서 요 정도 그냥 해설 한번 쓱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충분하다. 지금은. 그리고 사실 요 영상이 필요한 건 고1 친구들이에요. 고1 친구들. 문제 난이도가 고1 모의고사보다 당연히 높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고사가 시험 범위에 협소하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복기를 꼼꼼히 하셔라. 내신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있잖아. 다 여기서 충분히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 올려놓고 계속 둘 거예요. 둘 거니까 나중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때 가서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설을 보셔라. 물론 그 위에 나오는 학평들도 내가 계속 해설을 찍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요 정도로 요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